할머니, 나 진짜 회사 그만두고 싶어. 작년에 새로 부임한 팀장이 있는데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아이고, 우리 강아지 힘들겠네. 이 할미가 그 못된 놈 혼내줄까? 올해 75세 김옥란 할머니의 손녀인 지은 씨가 엄마 심부름을 하러 할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는 요즘 갑질하는 상사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몰라, 그 인간 때문에 지금 입사 동기들도 다 나가버리고 나 혼자야. 이럴 때 보면 난 진짜 지지리도 인복이 없는 것 같아. 할머니는 이럴 때 어떻게 했어? 할머니 주변에는 저런 사람 없었어? 아이고, 이 할미도 그런 인간들 숱하게도 많이 만났지. 옥란 할머니는 70평생을 사는 동안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인연들을 숱하게 만나고 살았습니다. 물론 간간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니 좋았던 사람에 대한 기억보다는 할머니를 괴롭혔던 인간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할미가 예전에 공장에 다닐 때는 말이야. 그때 할미를 괴롭히던 못된 지지배들이 몇 명 있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못된 것들은 나를 엄청나게 괴롭혔지. 그래서 할머니는 어떻게 했는데? 어떡하긴 그냥 참고 계속 다녔지. 내가 기분이 조금 나쁘다고 그만두면 집에 있는 동생들이 꼼짝없이 굶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도 너처럼 이렇게 생각했지. 난 왜 지지리도 인복이 없을까? 내 주위에는 어째서 저런 못된 인간들만 꼬이나. 그래서 나중에 그 지긋지긋한 공장을 때려치울 때는 속이 아주 시원했지. 그렇지. 그럼 나도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건가? 그런데 그때를 잘 생각해보면 그 공장에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 당시에 사무를 보던 나이가 지긋하신 과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내가 사무실에 가면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어. 사무실에 있는 사탕이랑 과자도 마음껏 집어가게 하고 시원한 선풍기 앞에서 쉬다가 가라고도 하셨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인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인연들에게 정신이 팔려서 좋은 인연을 못 알아보았던 거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주변에 나쁜 사람만 꼬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이루어 놓은 물질적인 부를 노리고 슬며시 다가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본인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모든 일을 나에게 떠넘기는 사람과 인연이 엮이기도 하며 자기만 믿으라며 무엇이든 해줄 것처럼 굴다가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뒤통수 치고 떠나는 사람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계속 접하다 보면 어째서 내 삶엔 괜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인가? 결국 나만 인복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새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게 돼요. 그 사람이 예전에 겪었던 나쁜 인연들과 조금만 비슷한 부분이 보여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주위를 한번 찬찬히 둘러보렴. 아마 너도 나처럼 지금 주변에 악연들만 있는 것은 아닐 거야. 단지 좋은 인연들이 악연들에 가려서 안 보일 뿐인 것이지.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저런 팀장 같은 인간들한테 갈굼당하면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내가 더 짜증나는 건 내 옆자리에 있는 지윤이 언니야. 하루 종일 자기 새 옷이랑 명품 가방 샀다고 자랑질하고 남자친구랑 다툰 얘기뿐이야. 그런데 안 들어주면 자기 말에 공감 안 해준다고 혼자 토라져서 퇴근 전까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래,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인연들이 더 위험할 때가 있지. 차라리 나한테 대놓고 악담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가깝지만 막상 가까워졌을 때 나에게 해가 되는 인연들이 더 무서운 법이지. 우리는 종종 직장과 생활 속에서 우리의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짜증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의 인생과 밀접하게 관계가 얽혀버려서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을 뻔히 알아도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맞지 않는 옷은 잘만 버리면서 우리를 올가매는 악연과의 관계는 왜 쉽게 버리지 못할까요? 다시 말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 언니를 놓으면 회사에서 나 혼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야. 그런데 막상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런 악연들을 끊는다고 해도 별다른 큰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물론 처음 당장은 외로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쩌면 당분간 회사에서 혼자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더러운 물이 담긴 그릇을 비워야 비로소 새물을 담을 수가 있듯이 악연을 끊고 나면 그 빈자리에는 너한테 맞는 새로운 인연이 올 수도 있는 거란다. 에이, 나한테 그런 사람이 나타날 리가 없지. 그리고 할머니가 봤을 때 나쁜 사람이랑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뭔데? 내가 봤을 때 함께 지내기에 가장 나빴던 사람은 사람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이었어. 바로 너희 작은 할아버지처럼. 뭐? 할아버지가 동생이 있었다는 얘긴 처음 듣는데? 그랬겠지. 네 아빠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동생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고 살았지.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았거든. 왜? 어쩌다가 사이가 나빠진 건데? 그게 너무 길어서 전부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인연을 끊게 된 결정적인 사건만 이야기하자면 할머니가 한때는 슈퍼마켓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수완이 좋았는지 그냥 운이 좋았는지 슈퍼마켓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일손은 부족한데 믿을 사람도 없고 해서 할아버지 동생을 데려다가 먹고 살라고 일을 맡겼어. 할아버지 동생은 당시에 직업이 변변찮아서 처자식들이 많이 힘들어 했거든. 그런데 할아버지 동생은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 나가는 슈퍼마켓 사장의 동생이라며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거나 갑질을 했어. 그리고 이건 나중에 들었는데 납품업체에 뒷돈까지 요구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매번 다 일렀는데도 사람이라는 게 참 지독하게도 변하질 않았어. 그냥 열심히 일만 배웠으면 작은 슈퍼 하나 내게 해서 남 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일을 배우는 건 고사하고 일도 거의 하지도 않으면서 단골 손님들과 거래처를 쫓아내고 있으니 결국 할아버지가 동생을 내쫓아버렸어. 그랬더니 동생은 경찰서에 형을 고발하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일한 돈을 내놓으라며 집에 무조건 찾아와서 들어눕기 시작했어. 그리고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 지르고 정말로 난리도 아니었어. 뭐야? 왜 그래? 할아버지가 괘씸해서 월급을 안 준 거야? 물론 우리가 돈을 안 준 적은 없었어. 심지어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요령만 피울 때에도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가 없었어. 그 돈이면 슈퍼마켓을 새로 하나 차릴 수도 있는 금액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떼를 무려 20년간 부리더라고. 할아버지가 스트레스로 돌아가시고 슈퍼마켓이 문을 닫을 때까지 말이야. 그건 진짜 너무했다. 듣고 보니 인연을 안 끊는 게 이상하네. 그럼 이번엔 할머니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글쎄, 내가 나이를 먹고 보니 좋고 싫은 감정이 없어져서 그런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이 너한테 공감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통 100명의 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 좋은 사람은 많아봤자 2명 정도였던 것 같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름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다고 자부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제각기 장점들이 있기도 하겠지.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만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어. 그래서 요즘은 3년 전에 건너편으로 이사 온 할멈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아, 거기 원래 심술난 아저씨가 살던 집이지? 그 왜 마당에 개가 심하게 짖어서 맨날 마을 사람들이랑 싸우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러고 보니 그 개가 요즘은 안 보이네? 엄청 시끄러웠는데. 그래, 맞아. 그 할멈이 그 집에 이사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개를 치운 일이었어. 그전 영감이 개를 마당에 그대로 버려두고 가버렸거든. 그래서 난 처음에는 그 할멈이 동물을 싫어하는 줄로만 알았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할멈이 자식처럼 아끼던 강아지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그 뒤로는 동물을 못 키우게 됐다 하더라고. 그리고 마당에 그렇게 개를 방치하는 건 마을 사람들에게도 강아지에게도 할 짓이 아니라고도 했지. 그래서 그 개를 시골에 있는 자기 친척 집에 보냈다고 했어. 그때부터 그 할멈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 그래도 처음에는 딱히 아는 척을 하지 않고 1년 정도 지켜봤었는데, 특이하게도 그 할멈은 평소에 말이 거의 없었어. 그리고 나한테 다정하게 말 한 번 한 적이 없는데도 난 그 할멈이 사려 깊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 다정하게 인사를 하지는 않아도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김장을 하는 날이면 대문 앞에 말없이 떡이나 김치를 놓고 가더라고. 그리고 마당 앞을 쓸 때도 항상 우리 집 앞까지 쓸어주고, 겨울에 눈이라도 내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 앞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을 지나 길모퉁이까지 전부 다 치워주었지. 그리고 자기 집에 울창한 벚꽃나무도 가을에 낙엽이 날려서 다른 집에 피해를 준다고 아예 베어버렸어. 봄이면 흩날리는 꽃잎으로 장관이었던 그 나무를 말이야.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찾아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했더니 그 할멈은 부끄러워하면서 오히려 보잘것없는 자기를 받아주어서 고맙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그때 생각했지. 예전엔 딱히 개성도 없고 눈에 안 띄는 사람들은 인연을 가질 생각도 안 했었는데, 나이 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제는 그런 진국 같은 사람들이 참 좋다고 말이야. 할머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한테도 그런 친구가 있는 것 같아. 이번에 퇴사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얼굴도 엄청 이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거든? 그래서 그 친구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끊이질 않아서 같이 있을 때면 너무 재밌고 좋았었어. 근데 그 친구를 알면 알수록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알고 보니 맨날 술 먹고 놀자 분위기에 남자 관계도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랑 어떻게 멀어지나 고민하던 차에 이번에 그 친구가 먼저 그 팀장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알아서 나가길래 다행이다 싶었지.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몇 달 전에 입사한 후배 언니거든? 언니는 평소에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동기도 없이 혼자 다녀서 내가 좀 챙겨줬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을 엄청 열심히 사는 언니더라고. 언니가 자격증도 많고 아는 게 많아서 나도 요즘 엄청 많이 배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할머니 말에 따르면 아까 말한 입사 동기는 나쁜 인연이고 후배 언니는 좋은 인연인 거지? 그래, 우리 손주가 할미 닮아서 알아서 잘하고 있었네. 너도 느꼈겠지만 사람은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일단 겪어봐야 돼. 저는 몇 개월 전 유튜브에서 어떤 댓글을 보고 박장대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복을 베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한 달 넘게 주변 지인들에게 밥 사주고 선물 사주면서 퍼다 줬는데 돈만 날리고 한 놈도 나한테 밥 사겠다는 놈이 없었어. 어떤 채널인지 내가 찾기만 찾으면 가만 안 둔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한 세상의 많은 착한 사람들의 딜레마인데요. 우리는 보통 내가 최선을 다하면 상대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탁구나 테니스도 한쪽이 공을 쳤으면 다른 쪽이 받아쳐줘야 유지되는 것인데, 대개 우리처럼 착한 사람들은 주로 공을 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받아치지 않더라도 계속 공을 치게 됩니다. 상대방이 받아쳐주기를 바라고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려받지 못한 공이 너무 많다는 걸 느끼게 되면 우리는 공허감과 허무감에 휩싸여서 나만 왜 인복이 이렇게도 지지리도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꼭 한 번은 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곤란한 일이 생겨도 그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인복이 지지리도 없는 나한테는 무슨 일이 생겨도 희한하게 나를 도와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혼자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땐 인복이라는 것이 팔자나 사주 같은 것처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인복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복이 많은 사람은 인복이 많아질 행동을 많이 하고 인복이 적은 사람은 인복이 달아날 행동만 골라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자기에게 호의나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려는 마음을 먹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그에 응답하여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상대에 주고받는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은 나만 잘해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받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에도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줍니다. 그것은 마치 옥난 할머니의 이웃집 어르신이 대문 앞에 놔두고 간 소박한 떡과 김치처럼 따뜻한 내 마음과 함께 관계마다 방법과 때를 잘 맞추는 것도 좋은 인복으로 이어지는 지혜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당하는 시달림을 줄이고 좋은 인연만 맺으려면 사람을 볼 줄 알고 아닌 사람은 가릴 줄 아는 것이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인복이 있다고 하고 오늘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음식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인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내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이때 나는 인복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때 나를 나무라고 정신이 들게 혼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정말로 커다란 인복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뺨은 얼어라고 아리는 통증에 불쾌한 기분이 들더라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흔하던가요? 물론 충고랍시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허구한 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제외하고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귀인을 가려내는 해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네 삶에 진주 같은 인연을 알아볼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주들은 내게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생길 수 있습니다. 악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인복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걸러야 할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과 나를 이용하려 드는 사람, 그리고 관계에서 더 좋아하는 사람을 약자로 대하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신뢰가 가지 않고 항상 뭔가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을 주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어도 뒷맛이 씁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잘해줘봤자 결국에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죠. 그러니 내 주위의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서서히 관심을 줄이고 접촉을 줄이시면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지긋지긋한 악연은 끊어지고 그 빈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을 일부러 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시다가 커다란 공경에 처하게 된다면 바로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실체가 한 번에 드러나게 될 테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주변 사람들의 일기장이나 핸드폰을 열어보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외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지도 못했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실제로 사기를 당하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일제히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저는 사기를 당하고 남은 통장 잔액이 60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돈을 잃은 아픔도 컸지만 그것보다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아무런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할 때였죠. 그런데 20년 지기 고향 친구 하나가 2달 전에 빌린 돈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매일 독촉 전화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제가 일부러 갚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사기를 당하고 완전히 궁지에 몰린 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사과를 하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사정이 이렇게 어렵고 수중에 남은 돈도 60만 원밖에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돈을 벌어서 갚겠다며 사정사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기껏 100만 원을 빌려줬더니 돌려줄 때는 가로돈으로 쪼개서 줄 생각이냐며 제게 험담을 퍼부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처음 본 그 친구의 모습에 얼이 나가 버렸습니다. 이 친구와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힘들 때마다 서로를 도왔으며 수험생 시절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서로의 멋진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친구는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갈 인연 중 하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제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제가 힘들 때 아무도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서 위로해주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인생을 완전히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지 못해 억지로 숨만 쉬는 상태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 그냥 안면만 조금 있었을 뿐 전혀 친분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사정을 어디선가 듣고는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과거에 자기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당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안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빚쟁이처럼 독촉 전화를 하며 혼을 빼놓는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고, 오갈 데가 없던 제게 자신의 집 방 한 칸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몇 달 뒤 무사히 돈도 갚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은 아예 가족처럼 가까운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인연이 되었죠. 그러니까 학창시절 친구도 저러할진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배려하는 착한 마음으로 아무에게나 퍼주다 보면 계속해서 상처받는 위치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챙겨야 할 건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종종 본인에게 착해지는 일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요구 때문에 너무도 쉽게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고는 하죠. 그러니 우리는 좋은 사람들에게 친절하되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단호하고 냉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의 친절한 행동을 약한 것으로 보고 만만하게 대하려는 어리석은 부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복이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먼저 남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인연이 생겨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를 크게 도와줄 귀인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으시다면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 굳이 애써서 노력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연은 노력해서 맺어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맺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의례 그렇지 않던가요? 마음이 맞는 사람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석처럼 저절로 만나게 되고 몇 번 만나지 않아도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쉽게 친해지지 않던가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파란 빛을 내뿜으면 그 빛을 좋아하는 파란 마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라색 빛을 내뿜으면 그 빛을 좋아하는 보라색 마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빛을 내뿜으면 그 빛을 알아본 좋은 사람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좋은 사람이 되시면 꼭 좋은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도 내게는 깎고 다듬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인복은 만인에게 공평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는 내가 노력해서 만든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힘겨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으니 그분들에게는 인복이란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 잿더미에서 일어나 평생을 헌신하고 살아오신 여러분들께는 더 말해서 무엇할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태생적인 조건의 모든 인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옥란할머니의 사연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복이 많은 사람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전에 만난 악연 때문에 새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쁜 사람일 거라 단정짓지 않는다. 둘째,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괴롭히는 인연은 과감히 끊어낸다. 셋째, 호의를 베풀 때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주어야 한다. 넷째, 정말로 좋은 사람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 여섯째, 좋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되 나쁜 사람에게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한다. 일곱째, 태생적인 조건의 모든 인복은 스스로 쌓아나간다. 여기까지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그놈의 인복 하나 얻으려는데 무슨 조건이 이렇게 많고 까다롭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는 나이 들고 보니 혼자가 편해서 이런 것은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하기사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노년의 행복은 내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남이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온갖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알 수 없는 경험에서 오는 초연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지만 절제할 줄 알고 분노와 슬픔을 느끼지만 그 속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딱히 즐거울 것도 없고 그렇게까지 슬플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딱히 불행한 삶이라고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인연은 딱히 우리의 희노애락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의 일상이라는 연못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비록 요즘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믿었던 신념이 외면당하는 쭉정이처럼 속이 없고 냉정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굳이 찾아오겠다는 좋은 인연을 막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는 좋은 인연이 너무 없다고 슬퍼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연은 어디선가 바람처럼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바람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동안 많은 날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그래서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그때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노라고 그래서 우리 삶이 기쁨으로 물든 날이 많았노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